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현재 이 주식 시장에서 막 거침없이 상승할 이른바 막을 수 없는 주식을 찾아내는 것. 이거보다 스마트한 투자 전략이 또 있을까요?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화두죠. 네, 매일같이 쏟아지는 시장의 소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 순간 인공지능, 즉 AI라는 메가 트렌드보다 더 거대하고 확실한 투자 기회는 없다고 봅니다. 맞아요. 이건 어떤 단순한 테마나 잠깐 스쳐가는 유행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 산업의 지용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흐름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거대한 시장 트렌드에 참여한다는 건 단순히 막 단기적인 수익을 쫓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죠. 미래의 자본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맥락을 정확히 읽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자본의 흐름을 읽는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거의 모든 기업이 자기들 비즈니스에 AI를 갖다 붙여서 홍보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다들 AI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숫자를 증명해내고 진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속아내는 비판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죠.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결국 핵심은 왜 이 기업의 솔루션이 아니면 안 되는가 하는 그 대체 불가능성을 꿰뚫어보는 데 있습니다. 오,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군중 심리를 벗어나서 숫자가 가리키는 진짜 펀더멘털을 보자는 건데,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해부해볼 세 개의 핵심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입니다. 네, 이 세 기업은 각기 완전히 다른 층위에서 AI 생태계를 장악해 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이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의 거인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최근 몇 달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흐름을 유심히 지켜보셨다면 아마 펀더멘탈과 주가 사이에 되게 묘한 괴리를 느끼셨을 겁니다. 주가는 다소 정체되거나 좀 하락세를 보였죠. 맞아요. 그런데 비즈니스의 기초 체력은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강해지고 있거든요. 수치를 보면 명확합니다. 12월 31일에 마감된 21일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했습니다. 그 거대한 덩치의 기업이 17% 성장을 만들어낸 거네요. 엄청난 거죠. 게다가 월과의 컨센서스를 보면 3분기에 16%, 또 4분기에도 15%의 강력한 톱라인 성장을 이어갈 걸로 예측하고 있어요. 회사는 말 그대로 현금을 쓸어담고 있는데 시장의 평가는 유독 박하다는 느낌에 지울 수가 없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막대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자본을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가, 즉 설비 투자인 캐펙스의 효율성입니다. 네, 시장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에 너무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고 있어서 향후 마진이 훼손될 거라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 같은 다른 거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출하는 자본 규모랑 비교를 해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출은 오히려 굉장히 정교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아, 단순히 남들이 막 하니까 경쟁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아니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이들은 구축된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애저 플랫폼을 통해 고객사들이 자체 AI 모델을 호스팅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연동시키고 있거든요. 매출이 늘어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B2B 기업 고객들이 AI를 도입하고 활용할수록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매출이 즉각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죠. 즉, 인프라 투자가 확실한 수익 창출로 직결되는 선순환의 플라이휠을 이미 완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 인프라 투자가 2단계 플랫폼 수익으로 바로 넘어가는 구조를 갖췄다는 거군요. 기업들이 자체 AI를 돌리려면 결국 애저라는 거대한 컴퓨팅 광산을 임대해야만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런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포워드 PE 차트를 보면서 정말 흥미로운 다이버전스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다이버전스인가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놀랍게도 2020년 이후 거의 최저 수준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익 추정치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15에서 17%의 성장을 담보하고 있는데 주식은 오히려 엄청난 박앤세일 구간에 진입해 있다는 거죠. 아, 확실히 눈에 띄는 괴리네요. 네, 저는 이게 단순히 시장의 피로도 때문인지 아니면 AI 투자 회수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과도하게 반영된 건지 짚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과거의 밸류에이션 패턴을 현재 거시경제 상황과 대조해보면 지금 주가 수준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과거 언제쯤이랑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낮은 멀티플을 적용받았던 시기가 언제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2022년 말입니다. 아, 그때 미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던 시기죠. 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는 전 세계가 극심한 경기 침체 공포에 짓눌려 있던 시기였습니다. 기업들의 IT 예산이 대폭 삭감될 거라는 비관론이 패배했고 시장 전체가 패닉셀링을 하던 장세였죠. 하지만 지금 2026년 3월의 환경은 그때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에 놓여 있지 않고요. 기업들의 AI 전환을 위한 IT 예산 지출은 오히려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도 매분기 두 자릿수 성장을 증명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주식이 2022년의 극단적인 공포 장세랑 비슷한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기업의 내재 가치와 시장의 단기적인 심리 사이에 엄청난 비효율성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꽤 군침이 도는 상황이네요. 펀더멘탈 분석을 중시하는 투자자라면 지금이 훌륭한 해자를 가진 우량 기업을 아주 매력적인 가격에 편입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죠. 실적과 주가의 궤적이 이렇게까지 벌어졌다면 결국 어느 한쪽으로 수렴하게 될 텐데 그 방향은 펀더멘털을 따라갈 확률이 높겠죠. 저평가된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의 거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분석은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탄탄한 기반을 가진 박앤세일 주식이죠.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소프트웨어 인프라에서 이 모든 생태계를 물리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하드웨어의 세계로 넘겨보겠습니다. 2023년 생성형 AI 혁명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AI 인프라 구축의 선두주자로서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누리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엔비디아군요. 맞습니다. 매분기 실적 발표가 전 세계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만큼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번 1분기 경영진의 가이던스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7%라는 경이로운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덩치가 커질 대로 커진 기업인데 77% 성장이라니 실로 엄청난 속도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속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즉 포워드 PE가 현재 겨우 22배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22배요? 놀라운 숫자네요. S&P 500의 평균적인 멀티플이나 성장세가 훨씬 둔화된 다른 빅테크 기업들보다도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 성장이 곧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거라는 이른바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멀티플이 압축된 거라고 해석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이 엔비디아의 22배라는 보수적인 멀티플을 부여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요.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 프레임으로 엔비디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예전 반도체 호황과 불황의 역사에 빗대어 보는 거군요. 네, 보통 역사적으로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례 없는 초호황기이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미 살 만큼 샀으니까 조만간 수주 절벽이 올 거다. 바로 이런 거품론과 피크아웃에 대한 두려움이 주가를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어떨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시장의 이런 밸류에이션 잣대가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근시안적인가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 계획을 분석해보면 이들은 단순히 1, 2년짜리 단기 유행을 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거네요. 네, 향후 10년의 비즈니스 패권을 좌우할 범용 인공지능, 즉 AGI 시대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적어도 2030년까지 대규모 컴퓨팅 하드웨어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만 하는 거대한 장기 활주로에 막 진입한 상태거든요. 빅테크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를 멈추면 그대로 도태되는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생존 경쟁이죠. 그리고 이 장기적인 활주로의 통제권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단단히 쥐고 있습니다. 단순히 칩 성능 때문만은 아니죠. 그렇죠. 엔비디아는 단순히 하드웨어 칩만 파는 게 아니라 쿠다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자 생태계를 완전히 락인시켜 두었습니다. 아, 한 번 쓰면 빠져나오기 힘든 생태계. 네, 경쟁사들이 성능이 비슷한 칩을 내놓더라도 개발자들이 이미 익숙해진 쿠다 생태계를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해자는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그렇다면 22배라는 멀티플은 정말 잘못된 평가일 수 있겠네요. 네, 따라서 2030년까지 확고하게 깔려있는 빅테크들의 수요를 감안한다면 지금의 77% 성장률 대비 22배의 멀티플은 사이클의 정점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적 성장의 초입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일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2030년까지 성장이 예약되어 있는 셈인데 시장은 여전히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 논리에 갇혀 있다는 분석이군요. 포워드 PE 22배라는 숫자가 77% 성장률 앞에서는 오히려 겸손해 보일 지경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숫자죠. 자,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에 이어서 모두가 엔비디아의 범용 GPU만 바라보고 있을 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거대한 하드웨어 시장의 파일을 잠식해 들어가는 세 번째 주인공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드디어 브로드컴이 등장하네요. 네, 현재 주당 342달러 35센트에 거래되고 있는 브로드컴인데요. 과거에는 브로드컴 하면 다들 스마트폰이나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네트워킹 칩을 먼저 떠올렸잖아요. 네, 통신칩 강자였죠. 하지만 지금 이 회사는 AI 하드웨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사실상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맞스로 부상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떤 형태의 AI 연상이든 훌륭하게 처리해내는 만능 범용 GPU를 만든다면 브로드컴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입맛에 철저히 맞춘 독자적인 아키텍처 전략을 취하고 있죠. 아키텍처 전략의 차이가 크죠.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의 비유를 더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가 세상의 어떤 요리든 다 해낼 수 있는 최고급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면 브로드컴의 칩은 오직 특정한 종류의 횟감만을 가장 완벽하고 빠르게 썰어내기 위해 장인이 한 땀 한 땀 맞춤 제작한 사시미 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사시미 칼.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네, 특정 연산에 집중한 만큼 전력 효율과 마진 측면에서 극단적인 이점을 가져가는 전략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맞춤형 장인의 칼을 기술적인 용어로는 주문형 반도체, 즉 ASIC라고 부릅니다. 브로드컴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이 ASIC 설계 역량에서 나오죠. 엔비디아의 칩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엔비디아의 범용 GPU는 범용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특정 작업에는 불필요한 연산 회로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전력 소모가 엄청나고 가격도 매우 비쌉니다. 다재다능하지만 무겁고 비싸다는 거군요. 반면에 브로드컴은 구글이나 메타 같은 거대 AI 하이퍼스케일러들과 아예 칩의 설계 단계부터 책상에 마주 앉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만드는 거네요. 네, 당신들의 AI 서비스 생태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핵심 연산이 무엇입니까? 그 연산에 최적화된 불필요한 기능은 모두 제거한 칩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의 TPU나 메타의 MTI 같은 자체 AI 칩들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파트너십의 결과물이죠. 특정 목적에 맞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범용성은 비록 떨어지지만 수만 대의 서버를 동시에 돌려야 하는 데이터 센터 단위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겠네요. 전력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전체 인프라 구축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는 전력 공급의 한계와 천문학적인 전기 요금이 당면한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전력이 정말 큰 문제죠. 그래서 브로드컴의 에이스기 제공하는 이 전력 및 비용 효율성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됩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를 돌리는데 소형 원전 하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시대니까요. 수만 대의 서버에서 10%의 전력만 아껴도 기업 입장에서는 단위당 마진율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엄청난 차이를 만들죠. 이런 브로드컴의 맞춤형 전략이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역시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2월 1일에 마감된 브로드컴의 2026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분석해보면 전체 사업부 중에서도 AI 반도체 부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6%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06%요. 맞춤형 칩 수요가 말 그대로 폭증하고 있다는 증거네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밸류에이션입니다. 브로드컴의 포워드 PE는 현재 약 32배 수준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절대 제왕이라고 불렀던 엔비디아가 22배였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멀티플의 프리미엄이 얹어져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네요. 성장률 자체는 브로드컴의 AI 부문이 높지만 전체 회사 매출 구조를 고려할 때 32배라는 수치는 동종업계 대비 결코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프리미엄의 근거는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투자자로서
밸류에이션에 낀 이 프리미엄의 정당성을 따져보는 건 매우 중요한 과정이죠. 투자자들이 기꺼이 브로드컴의 32배라는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장 내에서의 희소성과 빅테크들의 전략적 절박함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희소성과 절박함이요? 네, 현재 전 세계 AI 하드웨어 생태계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배력에 의미 있는 수준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맞춤형 대안을 대규모로 설계 및 공급할 수 있는 진정한 경쟁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생각해보면 거의 없네요. 거의 브로드컴이 유일합니다.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하드웨어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자신들의 가격 협상력과 마진은 구조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엔비디아한테 계속 끌려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그들은 벤더 다변화를 통해 엔비디아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브로드컴 같은 맞춤형 칩 설계 기업을 전략적으로 밀어주고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일종의 전략적 육성이네요. 즉, 브로드컴이 받는 32배의 밸류에이션은 단순한 칩 제조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독점을 분산시키려는 거대 테크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 투영된 독보적인 대체제로서의 가치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맞춤형 칩 생태계의 기축 통화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프리미엄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통찰력 있는 분석이네요. 결국 32배라는 멀티플은 비싸다는 개념이 아니라 AI 산업 전체의 권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빅테크들의 해지 비용이자 대체 불가능한 희소성에 대한 가치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26년 3월 현재 시장의 표면적인 소음을 뚫고 묵묵히 숫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세 가지 완전히 다른 방식의 AI 투자 시나리오를 심도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핵심을 빠르게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첫째, 17%대의 강력한 실적 성장과 완벽한 AI 플라이휠을 구축하고도 2022년 침체기 수준의 매력적인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클라우드의 거인 마이크로소프트. 아주 매력적인 소프트웨어 픽이죠. 둘째, 전 세계 AI 인프라의 장기 활주로를 장악하고 77%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사이클 우려 때문에 22배라는 억울할 정도로 저렴한 멀티플에 거래되는 하드웨어 제왕 엔비디아. 시장에 오해가 만든 기회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독점에 맞서 빅테크들의 전력 효율과 마진 개선을 돕는 맞춤형 ASIC 시장을 106%의 속도로 장악해 나가고 있는 강력한 대안, 브로드컴. 포기할 수 없는 프리미엄을 가진 기업이죠. 이 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밸류에이션을 입체적으로 교차 분석해 본다는 것은 단순히 좋아 보이는 주식 종목을 몇 개 골라내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죠. 네, AI라는 거대한 기술혁명 속에서 누가 기반 인프라를 깔고 있는지, 누가 그 안에 들어갈 범용 하드웨어의 표준을 지배하고 있는지, 또 누가 고객 맞춤형 칩 설계로 극단적인 효율성을 창출하며 틈새를 파고드는지, 이 전체적인 거시 생태계의 자본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분석한 펀더멘탈과 숫자의 이면을 바탕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조금 더 거시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확장해 볼 수 있는 화두로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방금 정리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적어도 2030년까지 빅테크 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컴퓨팅 파워, 즉 AI 시대의 최고급 곡괭이와 장인의 삽을 대량으로 팔면서 막대한 현금을 창출할 겁니다. 하드웨어 파티가 계속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하드웨어 인프라를 사들이고 있는 고객들, 즉 하이퍼스케일러와 수많은 AI 서비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과연 향후에 이 막대한 투자 비용을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회수하고 수익화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 비용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네, 인프라 구축이라는 1단계 하드웨어 파티가 거대한 사이클을 그리면서 완성된 이후에 그 기반 위에 세워질 2단계 AI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생태계에서는 과연 어떤 킬러 서비스가 등장해서 B2B 기업 고객과 일반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까요? 정말 중요한 다음 단계의 숙제네요. 곡괭이를 독점한 하드웨어 기업들의 승리는 지금 숫자로 증명되고 있지만 과연 곡괭이를 사간 사람들은 그만한 가치의 금맥을 실제로 캐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의 하드웨어 슈퍼사이클 너머를 바라보면서 포스트 인프라 시대의 진정한 승자를 가려내기 위해 끊임없이 던져야 할 다음 단계의 과제입니다.
오늘 대화의 방점을 찍는 가장 완벽하고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하드웨어라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를 넘어서 결국 그 막대한 컴퓨팅 파워 위에서 어떤 비즈니스가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해낼 것인가. 2단계 전쟁의 서막이죠. 네, 2단계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시장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 질문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시장을 분석하는 분들 모두가 각자의 관점에서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할 핵심 화두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추적해야 할 과제죠. 그것이 바로 이 거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진짜 투자자의 시각이죠. 오늘 함께 나눈 이 깊이 있는 분석과 비판적 질문들이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한층 더 입체적이고 넓게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학습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